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아주 점잖으시고 또 확실한 정치 의식을 가지신 우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김기현 시장님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같이 하시고 또 같이 또 이제 삭발 동기 어느 분이 먼저 삭발하신 거죠? 삭발은 아마 제가 먼저 했을 건데 제가 아마 그 거의 한 2, 3일 차이 정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덜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와 공통점이 이제 염색을 같이 하셨다. 비밀인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보면 아니 근데 시장님 그 머리 길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짧아지니까 M자형 탈모가 좀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살짝 덮어 다니는데 들켰습니다. 이게 다 저도. 문재인 때문에 그런 문재인 때문에 괜히 우리의 아픈 M자도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이제 요 프로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제가 또 잘 아는 게 새누리당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정책위 의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아마 자주 뵀었죠. 네, 그때 원내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시고 네, 울산시장이시고 이제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 하셨던 아주 훌륭한 제 좋아하는 저희 김기현 시장님 모시고 그리고 뭐 또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뭐 18대 의원 같이 하시기도 했지만 네, 그렇죠. 서울법대 딱 10년 선배죠. 아, 제가 진짜요? 88, 78, 27학번이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네. 유기준 의원님하고 네. 같은 서울법대 동기시잖아요. 동기고 사고꼬시도 동기고 아주 절친한 친구죠. 네. 그래서 그 7, 8학번 분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7, 8학번 중에서 진짜 그 대학교 때부터 정치할 것 같다는 사람들은 하나도 정치 못하고 제일 얌전하던 김기현 시장님, 유기준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정치 오래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 참 세상 일을 모르겠다고 막. 저기 이제 아마 그 조국 파면 그거 이제 뒤에 마침 현수막까지 배경으로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삭발 이게 어디 그 청와대 앞에서 하셨던 건가요? 어디서 저기 국회에서 하셨나요? 울산의 제일 중심지가요. 네네. 그게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심지에서 울산이 가장 이제 일종의 광화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저 때 되게 아프지 않아요? 저도 저거 기억이 나는 게 저 아파요.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군대 갈 때 네네. 빼고 이제 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쵸. 삭발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군대 간다거나 네. 학교 다닐 때 머리 깎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그쵸.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네네. 뭐라도 좀 해서 네. 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네네. 이거 이러다간 정말 나라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정이고 어디가 불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정말 이 잘못된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호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제 삭발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착잡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삭발한 다음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인상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자기 말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야 하는 순간에 내가 머리를 깎긴 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할 네, 주제가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많은데, 저희가 좀 차분차분히 하면 일단은 지금 제일 큰 현안, 주제, 제일 가장 현안. 큰 현안이 일단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그 우파 대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 사실 좀 그 기사도 좀 났어요. 그 기사가 나서 지금 뭐 유승민 측과 접촉을 지금 뭐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여러 분 중에 한 분으로
또 시장님도 좀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바른미래당과 어떤 접촉이 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뭐 공식 접촉하는 창구는 이미 그 발표된 바와 네. 같고 요리철 네. 의원을 포함해서 거기 이제 의원 두 분이 같이 계시고요. 저는 이제 공식 접촉하는 그런 창구는 아니고 그 제가 17대부터 이제 삼성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과 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때로는 많은 그 토론들 했던 네.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셔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길 때가 아니지 않느냐. 소리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같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가 뭐 불쏘시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누던 터에 마침 이제 우리 그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 이제 대통합 선언을 하고 뭐 그래서 그게 서로 맞물려서 비슷하게 돌아간 거지. 제가 뭐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대통합이 뭐 순탄하게 갈 것 같더니 지금 그쪽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그 변혁 한 15명 되잖아요. 네. 그 안에도 지금 사정이 안철수계로 불리는 7명은 그쵸, 그쵸. 아예 안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일단 당 만드는 게 급하지 뭐 합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겠자. 이렇게 지금 벌써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저희 그 뭐 추측입니다만 그 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이다. 네, 뭐 네.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죠? 유승민 뭐게 이렇게 안철수계 이렇게 분류한다 그러면 결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그렇죠. 내년에 근데 뭐 이렇게 합쳐갖고 네, 출마 자유한국당으로 뭐 네. 합쳐서 뭐 광주에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숙명적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뜻을 맞추기가 내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결국은 또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합니다만 큰 틀의 방향에서는 결국은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그 통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게 결국은 이제 그 뭐죠 그 선거법, 예, 예. 이제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시해야 되는데 일단 바른미래당 측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를 보고서 통합하자 하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죠. 네. 뭐 정확하게 하면 사실 이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인데 네. 이게 왜 준자가 붙은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50%만 연동형을 반만 하고요. 연동형이고 반은 나머지 또 또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선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계산이 안 되니까 네. 심상정이 기자들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네. 그럴 정도로. 저도 사실 뭐 우리 기자들 강 알 소장님도 필요 없어요. 법학을 전공하셨고 네. 로여입니다만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국회의원도 같이 이렇게 해봤 네.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데 계산이 안 나는 국회의원도 계산이 안 나고 법률가도 계산이 안 나는 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 내용이 사실은 뭐 준연동형이라고 되는 게 결국은 꼼수입니다. 네. 적당히 좀 배분을 50%좀 나눠가지고 민주당도 먹을 만큼 먹고 정의당이나 이런 그 이중대 여당의 이중대 삼중대도 먹을 만큼 먹고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독식하기 위해서 네.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희한하고 기괴한 그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통과가 12월 3일 이후에 이제 뭐 상정하겠다.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뭐 공식 그 발언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저는 뭐 문희상 의장 단독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청와대하고 교감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쵸. 왜냐하면 그때 저 10월 말쯤에 그 더민주당에서 그 상정하라고 네, 그렇게 29일에 뭐 한다고 난리 쳤지 그랬다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갑자기 그 뭐 12월 저기 초에 한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 반발하는 것 같은데 조용해졌단 말이죠. 네, 네. 그 조용해진 게 문희상 의장이 한마디 했다고 조용해질 사람들이 아니다. 네, 네.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하고 조율이 되어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하고 사이들이 내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12월 3일 날 문희상 회장이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네. 그렇게 뭐 앞뒤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체면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워낙 뭐 사고를 많이 쳤고 국가 2년 반 만에 이거 뭐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추락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또 만약에 총선에 치고 나면 자기들이 저질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마 줄줄이 감옥 가게 될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총선에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은 감옥 가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 더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상황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지금 이번에 볼리비아 네, 그 그러니까요. 모랄레스 그렇죠. 대통령 사임하고 나서 네.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멕시코로 망명한다는 게 그게 저도 사실은 뭐 왜 그 저기 문 대통령이 딸이 네. 그게 태국에 간 이유가 뭐냐. 뭐 그런 얘기도 네. 사실 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지, 저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꼼수든지 한번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쪽팔리고 나면 뭐 영구히 집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걱정인 거죠. 또 이제 꼼수하면 또 박지원 의원을 또 네, 빼놓을 수 없는데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분이 또 어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역구 문제가 있어서 네. 선거구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225, 75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법안 내놓은 거는 253석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서 225로 하고 비례대표를 28석을 늘려서 75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되면 이제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드니까 지금 이제 일부 추측에는 줄어드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네, 네. 결국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줄어드는 것 중에서 뭐 그냥 계략적으로 놓고 절반 정도는 야당일 것이고 절반은 여당일 것인데 정의당은 뭐 거기 상관이 전혀 없는 네. 사람들입니다. 그건 네. 뭐 거긴 자기들 지역구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결국은 줄어든다면 민주당에서 줄고 한국당에서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다 비슷하다 보면 한 절반 정도씩 물론 지역구 획정이 돼야 되긴 합니다만 14석 정도가 자기들은 어차피 우리 당은 한국당은 반대할 거니까 그렇다면 자기들 당 내에서 반대할 사람이 한 14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뭐 A라는 지역구가 뭐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원이 반대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공천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 아무리 살아나봐야 네네. 그 뭐 반대를 왜냐하면 이건 기명 투표를 합니다. 그거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정확하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쵸. 반대해? 그럼 너는 공천 국물도 없다 이렇게 그치, 되는데 그치, 그치. 아니 지역구 아무리 살아나봐야 뭐 그치,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네가 야 그럼 너한테 공천 줄 테니까 일단 찬성해봐 네. 라고 유혹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면 무조건 너는 잘라버릴 거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또 여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 각종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당은 뭐 막무가내로 막 나눠주더라고요. 뭐 떡고물 나눠주듯이 자리를 나눠줘가지고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장관도 시키고 부총리도 시키고 뭐 희한한 자리 다 주던데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하겠다고 부총리 시키고 그러니까. 네. 교사가 네, 꿈이었다는 교사가 꿈이었다는 게 그게 경력이니까. 네. 그런 정도로 막 나눠주니까 어디 떡고물 좀 나눠주겠죠. 뭐 장관 해라 아니면 어디 공사 사장 해라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맞고 나면 거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네.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또 저기 뭐 그 이익이 되는 정당들 또 군소 정당들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물론 뭐 과반에 통과되니만 이게 뭐그 민주주의 원리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네. 이걸 이렇게 해서 고치게 되면 그러면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제 걱정이죠.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은 분위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래 좀 그 유승민계와 접촉하고 있는 그 우파 통합도 사실상 거의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고민인 것이 네. 이거를 그렇게 그 각 개인이나 개별 정당의 이익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겠느냐. 그래 되면 좌파 연립 정부가 이제 영구 집권을 하게 될 텐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20년 그러다가 나중엔 100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아예 자기들은 이제 뭐 확실하게 계산해서 자신 있다. 무조건 네. 자기들 뭐 영구 독재 정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마당에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조금 더 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대의명분에 지금 자유우파에 속하는 분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합류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저는 뭐 그 지금 뭐 유승민, 안철수계 이런 분들 뭐 포함해서 또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대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역사에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좀 야권 통합이 되기를 기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통합이 네. 유승민, 안철수계를 다 포함해서 통합이 되면 그건 이제 괜찮은 그렇죠. 그림인데 예. 안철수계는 다 빠지고 유승민계. 유승민계 8명만 하면 이건 그냥 나갔던 사람들 네. 도로 복당하는 그 것밖에 안 되지 않나. 바른정당 복당파 그냥 추가 네. 복당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죠. 네. 그래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합쳐져서 큰 틀에서 뭐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다 바꾸고 틀도 바꾸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다 함께 어우러져서 빅텐트에서 합쳐지게 된다면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우리 한국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한 20일 뭐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뭐라도 조금 이렇게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찌됐건 그 데드라인을 한 20일 정도로 지금 보는 그 거. 12월 3일이 네. 선거법 통과되느냐 마느냐 자기들이 상정해서 한 다음에 네. 통과하겠다고 하는 네. 자기들이 데드라인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큰 틀의 얼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통과되는 걸 저지시켜야 된다. 그럼 그렇죠. 그 변혁 15명이 일단 선거법 통과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석 구조가 그래도 숫자가 저쪽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 일부 반대 반란표가 전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렇게 결국 국민적 공감되죠. 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야권들 통합이 되고 하니까 힘을 실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지지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특히 자기들이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네네. 조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을 민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우리 우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 법안을 어찌됐건 좀 막을 수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통합도 뭐 가능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그걸 막아야지 우파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저희 이 시청자들이요. 이 탄핵 문제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근데 탄핵하실 때 국회의원이 아니 네, 탄핵할 때 울산시장에 계셨기 때문에 한참파가 아닙니다. 탄천파를 팔 수가 네,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그걸 잘 모르시고 네, 지금 뭐 제가 오히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네. 지금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김기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좀 인연이 있는 게 이제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정책위 의장 하셨고 그때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누구랑 막 그 친이계 친박계 뭐 이런 경쟁하실 때 이제 그 친박계 쪽으로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던 거죠. 그 최경환 네. 예. 최경환 그 원내대표는 이제 친박계 아주 핵심이었고요. 네, 네, 네. 저는 친박계도 아니고 네, 네. 비박계 이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쵸. 예, 그냥 네. 계파하고 상관없이 네, 네. 그냥 국민의 그 입장에서 국민의 네. 눈에서 나는 내 정치를 네. 내 독자적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였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연이 좀 있고 뭐 굳이 또 나중에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어제 저희 출연하셨던 조원진 대표께서도 아주 그 좋은 친구다, 예,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 그 얘기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또 제가 뒷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오해를 저희가 좀 일단 풀고서 네. 이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유승민하고 합치자고 하는 거 얘기하는 분들을 다 싫어하는 경향이 저희 시청자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네.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면 이 사안은 해결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만약 내년 총선에서 지고 나면 그다음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조치들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한국당이 이겨야 해결이 되는 거지. 지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덮어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뭐 누구 개인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년 총선을 무슨 제도로 이길 거냐는 거죠. 각자 알아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가장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유승민과의 통합 플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희가 많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궁금한 부분을 저희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그 통합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주요 역할을 이제 원유철 의원이 하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봐서 네. 아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근데 또 권성동 의원이 오늘 문자를 문자로 뭐 원유철 네. 안 된다, 뭐 김무성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났어요 오늘. 저도 뭐 기사만 봤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역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뭐 정보가 그렇게 어떤 충분한 게 아니었어요. 기사를 보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잘 논의해서 처리하겠죠.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하고 이렇게 막 문자를 막 네, 주고받는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친한 뭐 검찰 있을 때 무슨 뭐 관계가 있거나 그런가요? 글쎄요. 그것도 제가 네. 두 분과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중앙대학교고 중앙대학교 법대 나오셨죠. 이쪽 서울대 법대가 아니. 네, 아니야. 그 황교안 대표는 성균관대 성균관대 나오셨죠. 예. 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뭔가 약간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문자로 막 대표님 뭐 송구합니다만 뭐 이렇게 사실 그런 문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보낼 수 쉽게 보낼 수가 뭐 없거든요. 사실 그 인사에 네. 개입하는 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원유철은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근데 어찌됐건 그 안철수 뭐라 그래야죠? 안철수 전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안철수 그냥 우리 스타일로 안철수라고 네, 안철수 안철수 마라토너 네, 네, 마라톤 선수 안철수.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안철수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뭐 좀 미국을 간다 뭐 이런 원유철 의원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네. 저도 뭐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구까지 쫓아간다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뭐 지구 끝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네. 생각이 뭐 공감이 가고요. 어떻게든지 통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이 선거법 개혁안을 저지시키고 그래서 자유우파가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건 내부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여당에게다가 이 삿발을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그 뭐 이렇게 통합에 응할까요? 그렇죠. 뭐 글쎄 뭐 저도- 구애는 할 수 예. 있지만 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 그분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부터 저는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네.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좀 의아해했고요. 정치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도 보면 이제는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런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조금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타이밍이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것도 합니다. 박지원 또 이런 얘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총선 지고 나면 네.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를 부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보이고요.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손학규 이제 현재 바른미래당 대표인 네. 거죠. 손학규가 어떻게 보면 이 당대표 요게 물입니다. 예. 당대표직을 놓을 수 없는 정말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네. 버티고 있는데 네, 그거 이게 지금 과연 뭐 때문이냐고. 뭘 바라고 도대체 이렇게 안내 네. 사실 예전에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 뭐 예전 한나라당 그 당시 경기도 신한국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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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네. 예, 예. 그때는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점잖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자기 희생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치 노용만 남은 그런 느낌으로 바른미래당을 그냥 대표를 사실 대표도 본인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안철수, 유승민 그렇죠.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냥 턱 모셔온 올라온 거잖아요. 네,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월급 사장 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자기가 오너 행세를 하려고 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 손학규 뭐 대표 이분이 원래 저기 이제 신한국당으로 네. 장관도 하셨고 네. 또 뭐 국회의원도 하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때 네. 사실 그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 뭐 이렇게 뭐 후보 네. 이런 대선 후보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과정에서 그때 그 MB 박근혜 대통령 뭐 그렇게 할 손학규 때죠. 예, 예. 3파전이었잖아요. 그랬죠. 처음에는. 예. 그랬는데 거기 조금 비세로 이렇게 몰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탈당을 하고 박차고 나가면서 아주 그 듣기에 참 이렇게 귀에 너무 아주 이렇게 뭐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갔다 뭐 그런 그런 표현이 얘기를 어울릴 만큼 들었었죠. 그런 뭐 네. 표현을 하고 가셔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든 자기가 사실은 필요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네. 길 찾아서 그러면 자기 몸담았던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거기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요즘 또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다시 생각이 나요.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그냥 어저께인가요? 그 청와대에서 뭐 회담, 뭐 황교안 그러니까요. 뭐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왜 갑자기 왜 거기 와서 왜 황교안 대표한테 왜 시비를 거는 그렇게 거야? 시비를 걸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 사단을 다 만들어 놓은 왜 건데. 남의 그 저기 청와대 가서 무슨 추태인지. 정치를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그 고용사장으로 좀 모셔놨는데 지금 오너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아니 황당합니다. 제일 웃긴 거는 당 윤리위원회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최고위원들 잘랐어요. 다 잘라, 다 잘라. 정치 그리 하면 안 되죠. 정말 정치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진짜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그런 처음 식으로 봤어요. 정치하지 마세요. 처음 봤어. 아, 뭐, 들리는 말로는 하여간 그 바른미래당의 곡간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그 곡간 재정이 든든하니까 결국 그거 다 챙겨서 나중에 주인 행세하려 그러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그 집 곡간도 또 이렇게 썩어날 정도로 튼튼한가 보죠. 아니, 근데 글쎄, 그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의원 수가 네네. 뭐 지금은 좀 애매해졌지만 하여간 꽤 됐으니까. 그렇죠. 무슨 그게 뭐 그 국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보조금 뭐 그 분기별로 나오는 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별로 쓴 일이 없으니까 꽤 될 것 같아요. 몇십억 원 충분히 넘어갈 거고. 뭐 100억이라는 말도 있고 네. 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돈을 대표니까 딱 이제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좀 딱 있으면 또 챙기고. 국가보조금이 네, 또 또 나오잖아요. 나오고 선거 때는 그거 또 더 다 나오잖아요. 이제 뭐 잘라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전부 다 이제 자기 게 네. 되니까 넉넉하지 금액일 겁니다. 네. 그것도 뭐 중요한 그 유혹의 수단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체로 보면 이 손학규 대표 이분이 뭐 저희 그 추측입니다. 뭐 물어본 게 아니라서 뭐 정치적 진로를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해서 여당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해서 적당히 여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편을 들고 가면서 이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그 대표를 하고 있는 당에서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박지원 쪽과 또 합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꽤 커지겠죠. 지금 아무 네. 그런 움직임이 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자기도 국회로 진출하려고 하겠죠. 뭐 네. 비례대표를 하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당의 대표가 되어서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뭐 캐스팅 보트를 지면서 그 일종의 여당의 뭐 이중대 역할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 그런 다음에 여차하면 뭐 국무총리도 꿈꿀 것이고 또 뭐 패자 부활을 하듯이 해가지고 다음 대선이라도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노역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 대표가 47년생인데 그러면 와 지금 내년에 만일에 또 되시면 최고령으로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임기 후반에 이렇게 좀 버티다가 네. 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후반에 이제 그 대연정 총리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면 지금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두 당만 가지고 150석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됐거나 가운데 있는 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있어서 예, 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 이쪽에 뭐 사안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하면서 그럴 수 아주 그냥 있습니다. 판을 완전히 그냥 쥐고 흔들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학규 박지원 둘이 합치면 진짜 정말 늙은 노회한 정치인의 네. 아주 끝판왕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참. 요즘 하는 거면 두 분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 서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후반에 총리 경쟁하겠네요. 이러다가 총리 경쟁하죠.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네. 예,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욕심을 갖고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까. 그런 아니 생각을 그리고 그 두 불이 합쳐서 한 당 만들면 호남에서는 네. 지난번에 사실 호남 28개인가요? 28개 되는 지역구 중에서 23개인가를 그 국민의당이 가져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안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은 최소한 호남 지역구에서 한 반은 가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 되면 실제로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캐스팅 보도 3당이 되면 네. 3당이 되면 캐스팅 보도를 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그분들 생각이 뭐 정치적인 네. 정치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어떤 화려한 부활까지도 꿈꿀 수 그렇죠. 아니 네. 보니까 워낙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인물이 사실상 지금 인물난이라서 지금 이낙연이 거의 유일한 지금 대선 후보. 있는. 이낙연 나가고 나면 당장 총리할 사람도 지금 마땅치 네. 않다는 네. 거예요. 그 청문회 통과하고 네.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서 현역 의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 그 자리를 지금 손학규와 박지원이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뭐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뭐 후임자를 구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만 민주당 대표하고는 이해찬 대표가 원치 않겠죠. 극력 반대할 거다. 원치 않겠죠. 자기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할 거고 지금 그게 이낙연이란 분이 거기 간다는 거는 이해찬이 안 된다. 이해찬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 메시지는 이해찬이 그럼 당신은 이제 더 역할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될 그러면 텐데 다음 내년에 공천도 못 받죠 잘못하면. 어차피 본인은 네. 출마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한대요? 한다고 하는데 공천권 행사하는 거 이런 거 전체가 전부 다 자기가 주도권을 못 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커스가 전부 다 이낙연에 맞춰지면 이해찬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제 판단은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그걸 반대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자 이제 어찌됐건 이제 총선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런 뭐 우파 통합 이런 문제도 결국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 많아요. 근데 총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님께서 작년이죠 작년. 네. 작년 지방선거 때 좀 억울하게 그때 억울한 거의 일을 많이 뭐 선거 당하셨어요. 네. 시작할 때쯤 무슨 네. 울산 경찰청이 네. 압수수색하고 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동생분은 거의 기소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3월 달에 네. 그 김기현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한다고 발표한 날인데요. 네, 네. 딱 발표한 그날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에 황우라는 황우나. 그 네. 사람이 지휘하에 우리 그 시장 비서실하고 네. 시청의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그 카메라 와가지고 전국 생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조국 사태 해가지고 뭐 그냥 피사실 공표라고 난리를 치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네. 뭐 그러는데 포트라인이 아니고 이건 압수수색을 생방송을 했습니다. 야 웃기더라고요. 자기들 편일 때는 그렇게 뭐 그냥 그 인권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전부 다 기소가 돼 있잖아요. 죄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기소도 안 됐어요. 무혐의 됐어요. 무혐의. 결국 무혐의입니까 검찰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난리-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압수수색 아무것도 다 기소가 했죠. 안 돼.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검찰에서 나중에 송치받아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났죠. 선거 옛날- 끝나고 1년 다 됐어요. 옛날 김대엽 사건이랑 똑같은 그런 거죠. 네, 선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무혐의 이래가지고 무혐의 결정문을 썼는데요. 그 무혐의 결정문을 보니까 약 1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재 검찰이 김기현이 편들겠습니까? 아니 야당 인사 편들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검찰이 자기들이 봐도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는 없어서. 거죠. 그동안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거 죄가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경찰청에서는 무조건 죄가 된다고 계속 덮어씌우고 언론에다 막 그렇게 브리핑을 해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검찰이 조사해본 다음에 이게 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죄 이렇게 해서 결정문이 나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시로 수사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게 공문서에 그려놨습니다. 아니면 말고시로 수사하면 안 된다. 거기 또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한 사건이다. 기소해봐야 무죄가 될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아니면 말 것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공문서에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네. 황운하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인데 네. 웃기는 것은 황운하 이 사람이 내년에 대전에서 민주당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 지역 신문에 보니까 네네. 뭐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본인은 한이 많이 애매모호한 네. 답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만 결국 출마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지역 신문에서 그 사람이 민주당 공천받아 출마한다고 계속 보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송철호 네. 상대방 후보였던 송철호 민주당 쪽 후보죠? 네, 민주당 쪽 후보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뭐 오랜 친구다 뭐 굉장히 그 관계를 얘기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문재인 네. 그리고 노무현 네. 그리고 송철호 네. 요 세 사람이 부산하고 울산 지역에 있으면서 노동 사건을 많이 전담하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이렇게 변호사 3인방이었는데 네. 근데 80년대부터 하여간 친하게 오랫동안 지낸 거죠. 오래 친하게 지냈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끈끈한 인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오랜 친구 그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송철호는 예. 한 8번 떨어지지 않았나요? 제 제가 기억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9번 떨어졌나 봐요. 제 기억은 그래도 8번인지 9번인지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네, 국회 시장도 나갔다가 막 당도 왔다 갔다 무소속으로 하고. 갔다가 네.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청와대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태우라는 분이 있는데요. 청와대 그때 민정수석실에 그 파견가 네, 있었던 네, 네, 그 네. 경찰 지금 지금 김태우 그분이 대사관. 네. 그분이 나와서 나중에 그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을 폭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기현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니 근데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거기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거기 관여하는 거는 완전히 불법인 거죠. 경찰이 수사를 청와대에서 지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수사 보고서가 민정수석실에 왜 수사 보고서가 올라가 있냐고요. 그거는 명백한 직권남용 개입인 거죠. 네. 선거법 위반인 거죠. 이게 그래서 또- 우리가 고발을 해놨거든요. 네. 황운하에 대한 고발을 해놨는데 뭐 그 고발해놓고 나니까 그 밑에 조사하던 경찰관 황운하 밑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던 조사 당하던 팀장 경위가 이게 불법을 했다. 이게 청탁 수사를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고발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거 죄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 수사했던 사람이 수사 담당 팀장이 구속됐어요? 예, 고소인한테서 서로 이렇게 저끼리 짜고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 서류를 고소인한테 전달해줬다는 게 수사 팀장이요. 수사 진행 중인 서류를요. 네. 그게 지금 기소된 내용입니다. 법원에 넘어가 있는데 검찰에서. 아니, 그 경찰관은 지금 구속돼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이 울분이 막 그리고 지금 무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또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이런 또 일이 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반복되지 몰라요.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네. 이게 충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뭐 아닌 말고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아닌 가능성이 높은 말고식에 거죠. 또 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 방해 행위도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뭐 저는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이고 저희 사례니까 뭐 그냥 제가 감수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한다. 지금 수사권 독립하고 뭐 이렇게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네. 게 그래서 참 위험하다. 대부분이 많은 경찰들이 사실 성실하게 그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몇몇 이렇게 정치 경찰들이 개입해가지고 아주 뭐 흑탕을 일으키고 결국 정권에 충성하면서 전체 경찰의 명예도 아주 흩어뜨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왜곡시켜버린다. 네. 이 정권의 이 정치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이런 짓을 비일비재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총선에는 그러니까 좀 뭐 너무 억울하셨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 총선에 어떻게 좀 출마 생각이 좀 있으신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막 그냥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뭐 그런 명예 회복 차원도 있겠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라가 지금 이제 위태위태한데 내가 이 보수 당에 몸을 담고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광역시장도 한 마당에 이런 때 싸우러 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치 맛집 김기현 TV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 막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로 세로 연구소처럼 이렇게 많이 보시면 좋은데 정치 맛집 김기현 TV도 좀 봐주시고요. 유튜브를 시작하셨군요. 예, 얼마 네. 전에 시작했습니다. 예.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런 정도의 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운동 비슷한 형태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번 싸워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사실 저희도 좀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지금 현재 사무총장인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결국 지역구가 좀 겹치는 거 아니냐. 근데 박맹우 그 사무총장이 그 전에는 그 울산시장을 삼선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울산시장 하시다가 이제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울산시장 3선이라서 더 출마를 못하게 됐을 때 박맹우 시장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나오고 거고 이제 예. 국회의원 시장, 하시던 예. 김기현 저는 이제 시장으로 출마해야 네. 될 그런 여러 가지 뭐 자의반 타의반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상황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아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리가 매우 크게 밀리는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2014년에 출마하셨던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제 지역구가 비니까 이제 거기에 출마하겠다 그래서 아마 후보 경선을 통과해서 이겨서 네. 후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맹우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네. 거의 70 다 되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삼선을 하셨으니까. 아. 네. 연세가 그러니까. 조금 되시긴 했는데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공천 문제가 만약 있으시면 사무총장이 사실상 공천을 많이, 총괄하는 뭐 그렇게 역할이기 되죠,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시장님이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현직 사무총장과 같은 지역구가 겹치는 일이 벌어지는. 근데 그 사무총장 입장에서 이번에 그 공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공천 혁신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 챙긴다? 이게 조금 예? 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내려놓고 예. 오히려 그리고 당사자라서 아무 말 못하시네.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저 김기현 시장님이 하시는 유튜브 화면 한번 잠깐 네. 보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치 맛집 김기현 TV. 네. 요렇게 네. 예, 재밌네요. 네. 정치 맛집. 네. 시간 나시면 좀 많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글자체도 그렇고 예. 굉장히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네. 로고도 그렇고 예. 누가 좀 많이 도와주시는 예, 센스 있는 네. 분이 좀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저희도 한번 좀 보고 제가 언제 시작하신 거죠? 네. 이 머리 깎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한두 달. 삭발을 하면서 2달 정도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 침묵할 때가 아니다. 네.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네. 2달 채 안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아까 다시 이제 그 우파 대통합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이제 박형준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승민과의 그런 좀 접촉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동안 아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형준 전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 절친한 친구입니다만은 이 나름대로 자유우파에 아주 상당히 뛰어난 논객이지 않습니까? 네. 사명감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게 우파를 좀 이렇게 통합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형준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저도 어떻게든 자유우파와 통합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의논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식 창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공식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 안 되겠냐. 그런 아까도 좀 저희가 좀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좀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는 뭐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으시죠. 그래 성격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고 아주 판단력도 빠른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주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잘 안 하시는 편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본인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이 얘기도 잠깐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면 일단 지금 김기현 시장님의 예. 친구가 제가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동갑내기 친구가 어제도 저희 얘기한 그 조원진 대표 예. 아주 저희 김기현 시장 아주 친한 사이죠. 좋은 친구야 이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예, 좋은 예전에 친구야. 자주 뭐 예전에 만났던 국회 활동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여서 한번 만났더니 자기 당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누구 당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파가 통합이 된다. 제가 그 얘기 하러 왔었는데 네, 네. 통합을 하자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참 재밌는 인연이 제가 원래 김기현 이제 정책위 의장 하실 때 또 그 보좌관하고도 제가 좀 친한데 이제 그 정병익 보좌관 굉장히 예. 그 점잖고 말도 나긋나긋한 그 정병익 보좌관이 이제 울산시장 가시면서 아마 그 보좌관님이 이제 다름 아닌 조원진 대표 보좌관으로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또 이게 인연이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보좌관이 아주 수석 보좌관이 굉장히 또 뛰어난 그 에이스급인데 제가 이제 국회를 그만두게 되니까 자기는 조원진 의원을 돕는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고 지금 있는 뭐 걸 알고 우리 있고요. 공화당 일도 그렇죠. 그냥 뭐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매주말마다 네. 지금 그 우리 그 공화당에서 태극기 하잖아요. 집회에 그거 서울역 한 번도 안 네, 빠지고 네, 그런 걸 정글 엄청 보좌관. 고생합니다. 한 번도 안 네. 빠지고 거기 네. 계속 참여해서 과음 지르고 나중에 제가 얼굴 봤더니 시커멓게 탔어요.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해주고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 저도 정병익 보좌관이 원래 저희 김기현 정책위 의장 하실 때도 두 분 그러니까 의장님도 점잖은 스타일 그리고 그 보좌관도 점잖은 스타일 그런데 이 정병익 보좌관이 조원진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투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일이 아니었고 또 다른 친구분이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도 모셨습니다만 유기준 예, 이제 원내대표 좀 출마를 좀 생각하고 계신 유기준 예, 그러면서 선언했다고.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글쎄, 저도 사실 원내 상황은 잘 모릅니다. 네. 뭐 원내 상황을 제가 물어보고 다닐 수 있는 일도 아니긴 한데 아마 12월 중순 무렵인가 나경원 원내대표 초가 이제 임기가 그런 것 초까지 같던데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논의되고 있다는 거 언론 보도하는 정도 외에는 제가 아는 것은 없는데요. 네. 유기준 의원은 저하고 대학교도 동기동창이고 사법고시도 동기동창이고 또 부산이고 울산이고 이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가끔씩 통화도 합니다만 본인은 하고 싶은 의지가 막 확고하게 이렇게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아까 얘기한 저희가 이제 박형준 전 네. 의원이 이제 결국 이제 동갑내기 친구가 조원진, 유기준, 박형준 예.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희는 방송에서 박형준 의원을 하도 많이 비판을 해서 이 사람 아이디어를 하면 뭐 다 망해 막 우리가 얘기하고 사실 이 박형준 의원이 사실상 그 오세훈 시장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직을 걸고 그 한 거를 좀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박형준이 아니냐 뭐 그런가요?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퇴해라 이렇게 한 거를 박형준 근데 이제 의원이 박형준 한 거다. 의원이 뭐 이런 오세훈 시장보다 우리 한 살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박형준이 조금 많을 거면 오세훈 시장이 조금 작을 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1년 뭐 선후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박형준 의원의 안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거 전국 여기 지금의 이 통합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절대적인 이 정치 상수를 거의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진짜 저희 시청자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노와 네. 뭐 안타까움 뭐 하고 있는 상황. 나와서 여기서 아니 저희 아니 그러니까 뭐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기본적으로 탄핵 묻고 가자는 입장이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채팅창이 분위기가 썰렁한 게 기본적으로 이 탄핵 묻고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못 저희가 참거든요. 아까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네. 좋아하시는 제가 시장님인데 탄핵 묻고 가자 해서 아이고 오늘 방송 텄다. 뭐 할 수 없죠. 저는 뭐 네. 국회에서 탄핵을 뭐 찬성하고 반대한 상황이 아니고 네. 시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하니까 우리 앞으로 얻어질 실리가 뭐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건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것이 있으면 정산하고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게스트로 모신 네. 이제 김기현 시장님의 의견이라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자 이제 유승민이라는 인물.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네. 뭐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입장이지만 네, 네. 유승민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가격 또는 가치를 네. 과연 이 통합의 1대1 대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저희의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정도 지금 표가 있네. 그러니까 있냐.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보다 제가 네. 오히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 일단 지금 아까 데드라인이 20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목적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승민을 지금 데려와서 과연 자유한국당에 큰 이득을 볼까요? 난 약간 그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한 지금 그 수단으로 쓰시는 건 아닌가? 약간 그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예. 실제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뭐 1대1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대1 이런 형태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규모가 우선 뭐 네. 이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데 전체로 보면 이제 그 아무래도 큰 집이 뭔가 좀 베풀고 또 작은 집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맞잖아요. 그냥 베풀고 네? 배려한다는 게 결국 지금 그 사람들 공천 다 준다. 이거죠. 그거는 뭐. 아니죠.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통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공천 준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합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 공천 보장해주고 그게 뭐 자리 나눠먹기지 그게 무슨 그게 통합이 되나요? 통합이라는 네.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기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네. 정말 자유우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 나라 살리겠습니다. 이게 메시지인데 네. 내 자리 보장받겠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되면 그거는 통합 안 한 것보다 못하죠. 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만약 그런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그거는 다시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내 자리 보장해준다. 아이고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네. 터무니없는 통합은 오히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될 거면 뭐하러 들어가냐 뭐 이럴 뭐 가능성이 그런 높죠. 우려도 있긴 네. 합니다만 설마 그러기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소인배죠. 그래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당 차려서 그냥 그 연동형 그거 비례대표제. 바라보는 게 낫지 않냐. 네. 오히려 중간에 더 공간이 생기지 않냐. 뭐 이런 계산들을 또 아니 뭐 겉으로는 말로 뭘로 하든 간에 네.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될 수 있냐 없냐가 최우선 기준이 될 거거든요. 이 정치인들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네. 이제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직을 통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네. 이중의 그런 플레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쪽도 제어보고 그쵸, 이쪽도 그쵸, 제어보고. 근데 그게 우리 저기 그 우파에게는 최악의 카드가 사실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정말 이게 다시는 우파가 이게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이 그 좌파 연대 세력이 국회 과반을 확실하게 차지하면 온갖 것 다 막 통과시킬 겁니다. 네. 뭐 패스트트랙 할 것도 없습니다. 막 통과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 지금 그게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한 많게 109석밖에 안 돼요, 지금. 110석이 안 되는 109석이지. 109석인데 네. 109석에서 이제 만약에 그 뭐 우리 공화당 둘 합치고 네. 뭐 무소속 그 친여 무소속 4명 합쳐도 네. 115석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혁 15명을 다 합쳐도 130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어차피 150을 못 넘기네요. 근데 이제 어차피. 민주당 네. 일부에서 네. 관련 세력이 완전히 나온다.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아무리 뭐라 그래도 투표장에서 뭐라고 찍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기명 투표인 거죠. 완전 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명 예. 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명백한 예. 거죠. 명백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민주당에서 생기면 만일에 안 하려고 하면은 기권을 해버리지 뭐 여기 가서 투표를 하진 않겠죠. 그냥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출석 과반수의 문제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상황들을 전혀 예견할 수 없다고 예견할 수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정서가 이런 야권 연대가 이제 합쳐지면서 야권이 통합된다 하는 그냥 국민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그래서 여권에서 볼 때도 이거 여참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 이분에서 타협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의원직 총사퇴 이게 이제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파 정당들에서 의원직 총사퇴해서 사퇴서를 내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네. 내용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송사태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달리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저는 사실 그때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고 국회 무력화법이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막 얘기하기에 그러면 식물국회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회가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고 있죠. 죽도 밥도 안 되는 뭐. 겁니다. 아무것도 예. 못하는 게 지금 국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벌칙 조항을 강하게 넣어놔가지고 지금 뭐 저희 당 의원 한 60여 명 되죠. 그분들이 네. 지금 기소가 뭐 지금, 될지 말지 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다른 아무런 선택이 없으니까 결국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는 거죠. 정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셈입니다. 참 어찌됐건 참 정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지금 유승민계와의 어떻게 보면 통합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면 제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참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네. 참 근데 그 막을 방법이 네. 저쪽에 숫자가 지금 워낙 확보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166석 네. 정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과반을 훨씬 네, 넘었네요. 훨씬 넘어서 있어서 네. 몇 명 빠져도 150은 충분히 나오는 지금 그 재적수 자체로 149명이면 돼요. 이 지금 재적 자체가 몇 석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네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고 연동형이 지금 선거법대로 만일에 되면 정말 뭐 자유한국당 소위 우파 정당이 과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거의 아마 없어지지 거의 않을까. 없어지겠죠?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네. 항상 우파 정당들이 그나마 이렇게 과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게 소선거구제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게 그 전체 득표율로는 절대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선거를 네.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제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를 정의하면 정의당이 지금 6석인가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데 그게 뭐 거의 한 30석 가까이 네.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 뭐 그래 버리면 저쪽 합치면 거의 과반될 네. 가능성이 높고 정의 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손학규나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만들게 될 당, 그 당에 또 뭐 가게 되면 뭐 합치면 확실한 과반이 될 거다. 이게 보면 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건 사실 우파 정당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제도가 네. 예. 될 가능성이 좀 클 걸로 좀 판단돼서 좀 걱정이 걱정이 많이 많네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그런 그것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0일 남짓 남은 그 사이에 지금 결론을 내야 될 아주 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뭐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 다 돼가네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이게. 네.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모시고 이제 우파 대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시청자들의 반응은 아까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완전히 썰렁해져서 저희가 이 맞아요. 저희가 슈퍼챗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어찌보면 이 상황도 저희가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한데 김기현 구속도 나오는 저희 유승민과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 자꾸 아닌데. 유승민과 친구라고 자꾸 네. 친구는 아니고요. 네. 국회에서 만나 서로 아는 사이죠. 나이도 네. 다르지 않. 저보다 한 학번 앞입니다. 유승민. 그러니까 네. 한 살 위잖아요, 한 살 네, 위. 한 학번 저보다 친구가 아닌데. 위입니다. 네, 친구가 아닌데 자꾸 친구라고 막 하시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앞으로의 정치 계획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내년 총선이 사실은 이제 자유우파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는 자유우파는 설 땅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조그만 차이를 우리가 좀 극복하면서 큰 틀에서 하나 합치고 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이 있으면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김기현 네. 울산시장님 네. 모시고 한 긴급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7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